촛불문화제 590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함성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아유, 목소리 좋습니다. 예, 기력이 넘칩니다. 예, 먼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일요일이라는 행위고 힘차게 해보겠습니다. 사드 뽑고 철망 뽑자! 사드 뽑고 하나 되자! 예, 모두 앉아주십시오. 예, 아시아 대륙인들의 축제인 아시안 게임이 지금 막바지를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기를 단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박수도 치주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는 또 같이 슬퍼내주고 또 우리나라가 아시안 게임이라는 이 스포츠로 인해서 또 하나가 되는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선수들이 참가했지만 그 중에 소수의 몇몇 선수들만이 금, 은, 동을 따고 기뻐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그 기뻐하는 틈 사이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거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준 그 선수들에게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든 간에 그 박수를 쳐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위해서 또 일본과 한일전을 합니다. 많은 또 우리 또 축구 팬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또 그 축구를 응원하기 위해서 335 모여가지고 또 치킨 시켜가지고 또 맥주 한잔 마시면서 축구를 구경하실 텐데 내일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베트남에서는 거의 신 같은 분이다라고 불려집니다. 박항서 올림픽 아시안 게임 그 국가대표 감독님 내일 그 동메달 놓고 또 시리아와 UAE죠. 예, 아랍에미레이트와 내일 또 3, 4위전을 하시는데 내일 또 좋은 결과 얻어가지고 또 동메달을 따가지고 베트남 국민들에게 또 큰 기쁨을 주시는 그런 날이 되면 참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사드 배치철의 성주 투쟁이 우리 위원장님이신 김충환 위원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다른 분 발언자 좀 생각하신 분 있으면 하라겠대 없는 모양입니다. 590일째인데요. 2년 전에 이날 이렇게 글을 올렸는 게 다시 이렇게 떠요. 보면은 47일째, 우리는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계속 이제 40 며칠째인데 그렇게 제가 글을 쓰는 게 있더라고요. 47일, 48일째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는데 590일 되니까 야,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긴 기간을 싸우고 있는데 사회자도 요즘은 초기에는 언론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보를 공유했는데 요즘은 다 보시잖아요. 뉴스도 다 보고 카톡이나 페북에 중요한 뉴스들, 남북관계, 미국, 북미관계 다 올라오니까 나와서 발언할 게 없는 거예요. 또 완영 씨가 주로 이제 신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발언할 게 오늘도 남북 문제나 북미 문제 진행되는 거는 완영 씨가 또 발언을 할 거니까 저는 발언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래 생각나는 걸 하는데 오늘은 제가 오늘 성주 효병원에서 입원하시는 할머니들 이래 모셔놓고 이영수 할머니가 오셔서 공연팀들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해서 이제 갔더니만은 우리 촛불 집회도 몇 분 오신 일봉 손님인가? 그분이 간포에 계시는 분인데 오셨어요. 그 이제 한두 번 밤에 봤는데 잘 모르니까 대구에 있는 이제 잘 아는 최봉태 변호사가 같이 이래 오면서 인사를 딱 하더니 그 스님한테 나를 소개하는데 대한불교 사드 타파종 종정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나 사철사 주진대 이칼락하다가 그냥 합장만 하고 이제 스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 스님이 우리 법전리 이장하시는 이영현 씨 고등학교 1년 후배인가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드 타파종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사드 오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삭발을 하거든요. 삭발을 하는데 이 삭발을 하면은 조금만 길어도요 요 귀에 이렇게 대이면은 간지러워요. 그래서 이게 길 때는 이게 모르잖아요. 듣고 있고 익숙해졌는데 이게 이제 한 2년 그러니까 조금만 길면은 또 이게 밀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 이게 삭발을 하는 게 편리한 게 많아요. 첫째 샴푸가 필요 없어요. 샴푸가. 두 번째 빗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씻거나 머리 감거나 빗질하던 거울 앞에 빗을 없애는 거죠. 샴푸도 없어졌어요. 집에. 그 다음에 세수할 때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머리를 따로 안 감아요. 한꺼번에. 근데 그 다음 뭐가 좋으냐 하면 이 머리라는 게 머리카락이 긴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져 있으면은 방에 거실에 빠져 있으면 이게 자꾸 신경이 써요. 이거 테이프 갖고 이렇게 또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근데 머리 빠진 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 다음에 대머리가 돼도 가발 쓸 필요가 없어요. 흰머리가 돼도 염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편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이 길면은 여성분들 이렇게 파마도 하고 미장도 가고 남성분들도 머리를 이렇게 했다 파마도 했다가 또 물도 들 때 이렇게 하잖아요. 멋을 내려고. 근데 삭발을 하면은 멋을 내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멋을 내겠다는. 그래서 스님들이 머리를 깎는 이유가 신경 안 쓰겠다. 딴 데 신경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또 제가 밀었거든요. 엄청 편해요. 남이야 보기 싫던 저 젊은 분 어떤 분이 머리 깎고 가면은 꼭 건달 같다고 그렇게 하는데 머리카락 가지고 건달이니 아니니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남이야 어떻게 보든 내만 편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삭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스트레스 안 받고 세상에 신경 안 쓰고 조용히 살락하면 이게 참 편리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이 사드 타파종 종정이라 하니까 야, 이게 또 품위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복까지 입고 다니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첫째, 고기를 못 먹어요. 지난번에 소통 가서 막창 구우면서 술을 마시는데 성복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옆에 젊은 분이 와갖고, 중이 술 먹으면 되고 고기 먹으면 되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불편한 것 같아서 반쯤 이렇게 입고 다니면 괜찮은 것 같아서 입고 다닙니다. 이 아시안 게임 동메달, 금메달, 뭐 은메달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금이 비싸니까 금메달인데, 요즘 뭐 금수저, 뭐 은수저, 흑수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태어날 때 금수저 들고 태어났냐, 흑수저 들고 태어났냐.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이 비싸지만 흙이 없으면은 이게 못 살아요. 흙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흙에서 나와요. 우리가 나무에 과일, 채소, 쌀, 뭐 이런 전부 흙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없어도 살아. 금은 없어도 사는데 흙은 없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금, 흙 이렇게 한 글자로 된 그에 대한 옷에 관심이 많아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더불어 어떤 분이 옛날에 강의를 하는데, 사람이 성공하려면은 5가지 글자를 머리에 넣고 있어야 된대요. 그게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전부 쌍기역으로 시작해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꿈이라는 게 이제 잠잠한 꾸는 꿈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꿈. 두 번째는 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꾀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전략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 꾀, 그 다음에 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끼, 자기 기질. 그 다음에 끈이라는 게 뭐 줄 잘 타는 그 끈이 아니라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가 프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강의하면서 성공하려면은 5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꿈, 꾀, 끼, 끈, 꾼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걸 지금 생각에 꾼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쌍기역으로 생각하는 5글자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까 금, 뭐, 흙, 이거하고 쌍기역을 이야기하면서 이 전부 한 글자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한글이 한 글자로 된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글자로. 뭐가 생각나요? 예? 돌. 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자연에서 있는 걸 보면요, 이런 거예요. 물 있죠? 이게 비교해보면 아주 재밌어요. 자, 달, 별, 해, 이렇죠? 이 자연에 있는, 우주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연에 있는 거 보면요, 산, 강, 그죠? 우리가 뭐 하나면 논, 밭,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이것이 굉장히 사람한테 중요한 거예요. 한 글자로 된 게. 좀 더 나가보면요, 사람 몸, 그죠? 우리 삶의 의식주를 하면 이게 다 한 글자예요. 옷, 의지요, 그죠? 식, 밥. 이렇게 옷, 밥, 집, 이게 의식주예요. 정말 필요한 거죠. 사람 몸으로 보면요, 몸, 이게 일단 몸이 한 글자예요. 몸. 그죠? 그 다음에 팔, 손, 발, 목. 근데 똥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밥을 먹고 똥을 싸잖아요. 근데 똥을 잘 싸야 건강해요. 똥을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똥이란 게 얼마나 소중하게 똥을 잘 싸야 돼요. 똥. 그러니까 이게 몸부터 그렇잖아요. 몸, 의식주, 자연 이렇죠. 기구를 보면요, 가장 필요한
우리의 기구가 이 보면 칼, 낫 이렇게 한자로 다 돼요. 그쵸? 또 뭐가 있어요? 아까 돌 했죠?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물 없으면 못 살아. 그 다음에 불 없어도 못 살아요. 한 글자로 된 게 굉장히 소중한 게 우리한테 많다. 예를 들면요,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에서 한 글자로 된 걸 찾으면요, 일단 한이에요. 한이 많다 이잖아요. 반하는 게 한 글자로 돼요. 될 듯 말 듯 하죠. 반. 이게 반, 이게 온은 다고 반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숫자의 개념이라. 이거는 뭐 윷놀이 할 때 도니까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하늘의 비잖아요. 그죠? 그럼 비 생각하면 눈.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핵심이 핵이죠? 사람이 내는 화예요. 그럼 화를 내갖고 스트레스가 쌓여가, 병에 걸리면 병. 그죠? 병 걸리면 먹어야 될 거 약. 이렇게 된 거예요. 전부 한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이 여기 보면 평화협정에, 다른 건 화는 했고, 평은 안 되고, 협은 안 되고, 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보면은, 너, 나. 그 다음 사랑하면 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그 뒤에 앞에 연결을 붙이는 거예요. 비에다가 비구름, 가랑비, 소낙비, 이렇게 붙여가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너와 나가 소통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한 글자로 된 게 글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한 글자로 된 우리나라 말을 제가 국어사전 이만큼 뜯고 4권짜리를 놓고 다 찾았어요.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은 동물로 치면은 소, 개, 닭, 뱀 막 이렇게 나와요. 새, 그죠? 이 식물로 보면 꽃, 풀 막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먹는데 쌀, 밀, 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콩, 팥 막 이렇게 나와요. 또 먹는데 이 밥 말고 탕, 국 이 전부 한자란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소중한 글자예요. 그 국에다가 뭘 붙이면은 여러 가지 소고기국 다 국자 붙이잖아요. 탕, 추어탕, 매운탕, 탕을 붙인단 말이에요. 원래 한 글자인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꾀, 꿈 이런 것도 한 거죠. 예를 들면은 낮, 밤 또 한 글자잖아요. 그죠? 대비돼 갖고. 그래서 이런 그 단어들이 내한테 주는 의미가 뭔가? 내 존재에서 낮과 밤, 달과 별 또는 농과 밭, 내 몸의 이런 신체적인 것. 그러니까 옷은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옷 이러면 지금은 옷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멋을 부리기 위해서 옷을 입어요. 어차피 입는 옷에 멋을 부리는 거죠. 근데 오늘 어제 이재동 회장님이 낮에 수탕을 같이 먹는데 무슨 반바지 같은 거 집에서 입는 거 이런 거 입고 신발 뜯어 걸치고 티 하나 걸치고 딱 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뭐냐면요, 농민이다. 농민의 모습이 저렇다 이렇게 딱 떠올라요. 근데 도시 나가면 이제 다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게 처음에는 몸을 가리는 기능을 하다가 그 다음은 뇌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죠. 그 다음 너무 드러내니까 내 내면을 가꾸는 것보다는 겉을 가꾸게 되는 거죠. 겉을. 이렇게 형식이 고도화되면서 내 정신, 내용이 이렇게 소홀히 되는 거죠. 옷. 밥도요, 그죠? 밥은 내가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다, 이거죠. 집, 이러면은 내가 하루에 일하고, 농사일은 농일을 하고 집에 와서 내가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가족을 꾸리는 공간이 집이에요. 이 공간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한옥을 보면요, 안방과 벽과 작은 방과 마루와 앞뒤 문, 우물을 어디 배치하고 화장실을 어디 배치하고 이게 굉장히 인간의 공간 구조에서 편리함과
이 실용성을 가지고 집을 구성해요. 마당을 구성하는. 집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밥, 옷 이런 게 가만히 생각하면요. 아, 이런 의미들, 낮과 밤, 뭐, 말과 글, 이 한 글자로 된 우리 한글의 의미가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계되면서 흙, 땅, 막 이런 거 전부 다 밀접하게 관계되면서 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물과 불 이런 것들이 우리 삶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한 글자로 단어를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게 말이라는 게 세종대왕이 글을 만들었지만은 그 글의 말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문을 이렇게 우리나라 한글이 없을 때 한문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은 하늘 천 이렇게 읽어요. 땅지 이렇게 읽잖아요. 천자문 할 때. 그러면은 말은 하늘 천이에요. 어떤 식이냐면은 아 저거는 하늘이다 하는 하늘의 말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하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을 글자로 쓸 때는 한자로 하늘 천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비들 하늘 천자 써놓고 읽을 때는 천 이렇게 읽고 이게 뜻은 뭐냐 하늘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근데 그 하늘이라는 말을 글자로 하늘 이렇게 쓰도록 만드는 게 한글 창제 훈민정음 창제거든요. 땅지 하면은 땅지자 땅을 글자로 쓰면 땅지자를 써요. 이렇게. 근데 읽을 때 지 읽고 이 뜻이 뭐냐 이거는 땅을 가리킨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땅 하는 우리말을 이렇게 쓰도록 한 게 이게 훈민정음 창제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옛날 선조 때부터 이거는 불이다 한자로 쓰면 화잖아요. 불이다 물이다 이렇게 불화할 때 우리가 아 이거는 불이라고 했는 게 우리의 말 속에 있은 거예요. 이거를 전부 한 글자로 만드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삶을 단순하게 글자도 한 글자가 중요하지 삶을 단순하게 예를 들면은 처음에 제가 이제 성주에 이제 10년 됐는데 돌았을 때 이제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만 있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컨테이너 중고를 하나 사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판 깔고 녹비 끼고 해놔 놓고는 떡 들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를 사서 계곡에 물을 땡겼어요. 밤에 되니까 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를 사서 불을 켰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똥을 넣어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삶의 생존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물, 불, 화장실이에요. 똥을 넣는. 그러니까 화장실을 또 천막 쳐갖고 밖에서 하는 문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건들이 뭐 있는가? 아까 내가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샴푸하고 빗이 필요 두 개가 없어진 거죠. 자 봐요. 물, 불은 무조건 필요해요. 아침 씻어야 되고 먹어 마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사소한 걸 쳐봐요. 손톱이 길면은 일단 손톱깎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귀지를 후비는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밥을 하면은 밥솥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죠. 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하루를 딱 살아가는데 내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뭔가를 이렇게 내가 써봤어요. 써보니까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들이 이렇게 많구나.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이제 모자 안 써도 되지만 모자, 안경, 그죠? 휴대폰, 담배 피우면은 담배, 라이터, 차 열쇠. 내 몸에 지금 있는 게 그래요. 지갑, 카드, 돈 막 이게 있단 말이에요. 바지, 신발, 양말 막 이렇게 쭉 적어보면요. 이거를 이렇게 내가 많은 것을 낭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예를 들면은 사람 하나 몸무게가 많아봐야 100kg, 80kg인데 차 하나가 몰고 다니면요. 예를 들면은 농사진 닦고 트럭 한 대에 차 한 대에 보면 몇 톤이에요. 그러니까 80kg 실어 나르려고 몇 톤을 몰고 다니는 이게 이제 낭비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물질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내 내면이 잘 가꿔져야 되고 정말 잘 사는 웰빙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단어를 이용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글자를 가지고 우리말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우리나라에 많이 계시겠지요.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 사드 배치천의 성주투쟁의 혼자 위원장이신 김충호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많이 공부하고 저렇게 아시기도 참 힘이 드시는데 요즘 참 시간이 많이 남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 딱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저 혼내려고 있다가 예, 하고 계십니다. 영화 혹시 더 포스트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스티브 스필버그라는 영화 감독이 만드셨고, 그다음에 메릴 스트립이라는 세계적인 여배우, 그리고 톰 행크스라는 또 세계적인 배우가 출연한 영화인데,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베트남 전쟁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가 베트남 전쟁이 좀 잘못됐다라는 거. 과거 30여 년 동안 이어진 그 전쟁에 의해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됐고 또 미국 이제 군사력이 어떻게 됐고 이런 이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많은 자료들이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유출이 됐습니다. 누군가 양심선을 했죠. 유출돼 가지고 워싱턴 포스트라는 그 신문사에서 그 당시에는 작은 신문사였답니다. 그 신문사에서 그 보고서를 기사로 내버렸습니다. 내버리니까 후속 기사를 내려니까 그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이 보고서를 더 이상 이 기사를 내지 말아라고 법원에다가 금지 요청을 했는 겁니다. 금지 요청을 했는데 결국 법원에서 만약에 금지 요청을 하면은 신문사는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만약에 금지 요청을 하지 않으면은 후속 보도를 계속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언론사들이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이 신문사를 상대로 미국 정부가 취한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해서 많이들 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미국 법원에서 이 보고서를 기사화해도 된다라고 판결을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베트남 전쟁에 대한 잔혹성이라든지 또 베트남 전쟁에 대해 그동안 치러졌던 모든 모든 전투들이 잘못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많은 피해를 봤다는 거. 또 이유 없이 많은 젊은 장병들이 죽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막 퍼뜨리고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거짓말했던 것들이 또 다 뜨통이 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옷 벗고 이래 됐는데 그때 재판을 한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짧은 줄거리를 말씀드렸는데 판사가 그렇게 판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언론은 통치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언론은 국민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판결문의 요지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현재 이 정권이 잘 안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정권이 무사히 정말 좋은 정책으로 좋은 정치로 이 정권이 잘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지난 정권의 통치자들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잘 모르겠습니다. 통계를 막 쏟아냅니다. 자영업자가 몇 프로, 90%가 계속 파산을 하고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 통계가 정확한 것인지 이 통계가 몇 년도 자료인 것인지 이 통계 시작은 어디서부터인지 통계를 내는 사람들은 분명히 의도를 갖고 통계를 낸다면은 누군가에겐
유리하게 누군가에게 불리하게 통계 수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알고 있고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깨달았는데 대한민국 언론은 과연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건지 국민을 섬기는 건지 아니면 통치자들을 섬기는 건지 아니면 사주를 섬기는 건지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우리 관저 도한영님 어디 계십니까? 좀 전에 잘 안 비는데 예, 오시네요. 자,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번 비슷한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이야기거리가 떨어져 가는 상황인데 마침 저를 배려한 건 아닌데 이야기들이 생겨서 할 얘기들은 조금 생겼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을 하려고 그러다가 방북 하루 전날 트럼프 대통령 취소했고 여기까지는 아시지요? 원래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고 그 다음번에 9월 9일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한다. 그 다음번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번에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유엔에 가서 우리나라, 북한, 미국, 중국 4개국이 평화협정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게 다 일순간에 멈춰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6월 달에도 비슷한 게 있었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일주일 전인가 엎어갖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해결됐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조금 전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3차 방북 폼페이오가 7월 달에 3차 방북을 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아무런 성과 서로 간에 원래는 거래는 일종의 그거는 거래였기 때문에 방북 서로 만나기 이전에 뭘 줄까 서로 맞춰본 다음에 들어가서 이것까지 거기다가 한 개 더 보태고 그래 다 맞는 걸 맞춘 다음에 그래야만 서로 예를 들어서 폼페이오가 방북을 하면은 김정은과 이렇게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악수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3차 방북 때는 폼페이오는 김정은을 만나지 못했고 그 다음에는 그냥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근래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그 이후에 일이 있었습니다. 그 즈음이랄까? 7월 달에 일본하고 북한하고 동남아 어디에서 만났답니다. 만났는데 그게 이제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6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 일본한테 유상 얼마, 무상 얼마 이래갖고 일본 전쟁 배상금 받았는데 그걸로 산업 발전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만 그건 어쨌건 뒤로 넘어가고 북한은 그걸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일본과 북한은 서로 할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할 말이 있고 북한은 그 돈 듣기로 200억 달러인가 그 이상인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가 일본이 예전에 고이즈미 총리 김정일 회담 때 평양에서 했던 그때 200억 달러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그 이상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돈들입니다. 200억 달러라면 한 22조가 좀 넘습니다. 예전에 3억 불에 비하면 200억 달러면 몇 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돈인데 그 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런 회담들을 했다라는 걸 갖다가 한 지난주인가 그쯤에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미국이 알아챘고 그 이후에 미국이 좀 담아두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후로 뭐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 북한과 일본 간의 비밀 접촉을 트럼프가 미리 알아서 아베한테 나는 진주만 잊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똑바로 잘해라라고 미리 사전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 무대에서 예전에도 얘기한 바 있지만 이 200억 달러가 중요한데 그것은 평화협정이 다 종전선언이 되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 트럼프가 말하듯이 비핵화가 되고 나면은 북한의 엄청난 경제 발전을 줘야 되는데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최후에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돈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줄 생각이 전혀 없죠. 그걸 대신 줄 곳이 역시 그렇게 배상금 일본입니다. 북한은 일본이 얼마나 줄 수 있는가 확인해 봤고 아베는 어쨌건 미래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패를 갖다가 사전 확인을 한 셈인데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줄 건지 그 사전을 알아채 북한은 진도가 잘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김영철 총전부장이 메시지를 워싱턴에 폼페이오한테 보냈고 그걸 갖다가 백악관에 보고를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방북이 취소된 이런 순서거든요. 결국에 북한은 여기까지는 화두를 내도 된다. 소위 북한의 벼랑끝 전투를 한번 구사해 봤고 트럼프는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대치기를 한번 해봤죠. 여기까지는 서로 겨루기 태권도의 진짜 겨루기 말고 약속 대련 뭐 이런 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서로 사실은 트럼프는 예전만큼 바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 거는 맞습니다. 또 일본 때문에 화가 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멘토인 키신저가 예전에 성공하고 수교할 때 일본이 한번 뒤통친 적이 있는데 딱 그게 생각이 나는 상황이기도 해서 겸사겸사였죠. 거기다가 트럼프는 본인 탄핵 위기, 정치적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근래까지는 마음이 좀 바빴는데 근래 미국의 실업률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경기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런 정치적인 것보다 경제적 상황이 좋아진 그 탓으로 트럼프 지지율이 40% 이상 우리나라에서 써먹던 소위 콘크리트 지지율 비유하자면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한 4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예전만큼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언제든지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트럼프는 이벤트를 두 가지를 노리고 있는데 한 가지는 미중 무역 갈등, 한 가지는 북한이죠. 근데 미중 무역 갈등도 사실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그걸 갖다가 동시에 순서대로 오픈을 시키든지 동시에 시킬 건지 이렇게 맞춰보는 중인데 어쨌건 둘 다 서로 연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방북을 취소할 때 그걸 두 개를 동시에 언급하면서 트위터를 날렸었습니다. 트럼프는 그런 상황까지 맞춰놓은 상황이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노동신문에 그걸 알고 있다는 듯이 미중 무역 갈등이 이렇고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이렇고 세계 정세가 이렇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노동신문에 기사를 냈습니다. 서로 간에 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끊을 생각도 없는 이런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먼저 약속되리지만 먼저 숙여라 이런 걸 갖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됐을 때처럼 역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그것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 알고 있다는 듯이 우리 대통령이 오늘 9월 5일에 북한에 특사를 보내겠다라고 북한에 제안을 했고 북한이 승낙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5일에 특사를 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그거는 불확실하긴 한데 중국의 방북 일정도 완전히 정해진 바는 아니어서 혹시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9월 5일 특사 방북 결과에 따라서 우리 북한과 우리 대통령과의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영향에 따라서 9월 말 UN 동시 입장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측면 하나 더 반증이 있는데 우리와 북한 둘 다 유엔의 연설 일정이 미리 사전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거 취소된 바 없습니다. 즉 그것은 아까 폼페이오 방북 이야기 하듯이 할 때 잠깐 꺼냈듯이 모든 외교 일정은 사전에 조율되고 사전에 맞추어집니다. 즉 우리와 북한 둘 다 취소하지 않았고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북한이나 미국이나 완전히 끝낸다는 이야기들이 없었고 서로 간의 필요성이 다 있는 상황에서 취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고 새로운 방북 일정이 특사 일정이 맞추어지고 그것도 통날 받았다는 것은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의 재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90% 이상인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이런 일정들이 노출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그런 회담들은 근래 그 공작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에는 흑금성 이야기 보시듯이 사전에 비밀리에 다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이번에 실향민들이 남북 실향민들 서로 만났을 때 그때 평양에 가고 우리나라에 내려오고 할 때 분명히 거기에서도 접촉이 가능하거든요. 또 뭐 연변이나 다른 곳에서 가능하고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고 이제 특사 방문이 노출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으시더라도 이런 공개적인 선언들이 이루어지고 취소되지 않은 걸 보시면서 우리 희망대로 잘 되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관조 도안영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언제 또 저런 걸 또 세세하게 보는지 요새 할 일이 많이 없으신가 봐요. 예. 아무튼 남북 관계는 뭐 언론에서 떠드는 거와는 달리 아주 긍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화가 나는 이유는 단지 그겁니다. 필리핀에서 트럼프를 만났을 때 트럼프가 평화선언을 하겠다. 평화선언이 즉 그 종전 선언이랑 뭐 똑같은 의미를 담는데 그것을 갖다가 바로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북한이 뿔따구가 난 게 아닐까 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가 지금부터 조금 더 진전이 있었으면 또 이 한반도의 평화도 좀 더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뭐 바라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호칭을 좀 정정하겠다라고 기사가 올라왔는데 아내분들은 남편의 가족에게 아가씨, 도련님 이런 식의 호칭을 씁니다. 하지만 남편분들은 아내의 형제 자매에게 처남, 처제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식구한테 얘기할 때 호칭을 쓸 때는 극존칭을 쓰고 남편이 아내의 가족에게 존칭을 취할 때는 하대를 한다. 이것도 일종의 여성 권익 신장에 발맞추어서 좀 바뀌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혼모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오면은 그 아버지 성을 바로 따라야 된다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 그 제도도 바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출생시 한번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여성들의 권익을 좀 더 높여주는 제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제가 위에서 촛불 집회 사회를 보면서
어디 대학 숙명여대인가 하여튼 대학생들이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저희 투쟁을 갖다가 해주러 오셨는데 그때 그 학생분들이 무대를 내려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학생들이 참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제 나름에는 칭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이 집회가 끝나고 제가 내려갈 때까지 여기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잘하고 있어서 너네 사인 받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싶었는데 그 학생들이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외모를 갖고 그렇게 평가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외모를 칭찬하는 것조차 이 여성분들한테는 문제가 되겠구나, 나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구나. 반면 달리 생각하면은 외모가 그렇게 이제 예쁘지 않은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분들에게 좀 상처가 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누군가한테 뭐 예쁘다, 잘생겼다라고 얘기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 한번 해봅니다. 지금 뒤에 음향을 담당하고 있는 백소연 양에게 아이고 우리 소연이 예쁘다라고 얘가 아이고 소연이라고 제가 제 나름에는 칭찬이라고 했는데 소연이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면서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저는 원래 예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재수 없었던 기억이. 예. 다음 순서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저희들 귀와 마음을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죠. 자, 김미영님의 무대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감미로운 목소리에서 지금 터졌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죠? 여보세요? 네. 저기, 2주 만에 오다가 3주, 지금 3주, 네, 3주 만에 왔는데, 네. 하나도 안 반가웠죠. 네. 네, 노래하겠습니다. 첫 곡은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 보내고 멀리 강세월 작별하듯 그대 떠나보내고 돌아와 숫자 앞에 앉지마 눈물 나 눈물 그대 떠나고 아주 진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이런 젖은 어깨 스치며 지나가고 내 지친 시간들이 장애 어리는 그대 미워져 너무 아픈 사랑은 안 쓰는 이제 우리 다시 사랑으로 세상에 웃지 말기 그립던 말들 웃어버리기 못다한 사랑 너무 아픈 사랑은 안 쓰는 너무 아픈 사랑은 네, 제가 사실 이 노래 준비하는 동안 너무 우울해서 다시는 이렇게 우울한 노래 안 하고 밝은 노래만 하리라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오늘 누구 이렇게 오다가 만났는데 나도 모르게 나 오늘 너무 우울해 이러니까 왜? 나 지금 오늘 너무 이렇게 우울한 노래를 준비해서 연습하는 동안 너무 우울해서 지금 미칠 것 같다 이러니까 그러면 우울한 노래 하지 말고 신나는 노래만 불러 이러더라고요. 그죠? 근데 뭐 살면서 신나기만 한 건 아니니까 그죠? 네, 다음 곡은 조율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여기 불렀었는데 조율 들려드리겠습니다.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전설들 가을 때가 되면 알아야 한다는 것을 문제 무엇인지가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알고만 있었던 거야. 짓고 지수였던 우리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장장은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정말했던 시물이 검게 바다로 가도 드높았던 파란 하늘 뿌옇게 보이질 않으니 마지막 가꾸었던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끝이 나는 건 아닌지 잠잠은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고맙습니다. 아, 제가 오늘 이거 가사 중간에 안 틀리려고 막 신경 썼는데 결국은 어버버했습니다. 예, 제가 원래 2곡만 준비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다리다가 너무 칙칙한 노래들만 있는 것 같아서 한 곡 더 할까 이렇게 하다가 하라고요? 네, 하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나오면 처음에 등장할 때 나오면서 막 웃으면서 나오는 바람에 제가 지금 아직도 지금 이게 진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야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해야 부탁합니다. 어둠 속에 묻혀있는 고운 해야 아침을 기다리는 햇빛 얼굴 어둠이 걷히고 햇볕이 번지면 깃을 지르는 맑은 해 내가 웃음 지면 홀로라도 나는 좋아라 어둠 속에 묻혀있는 고운 해 아침을 기다리는 햇빛 얼굴
노래 세 곡 다 참 너무 멋지게 불러서 가사들이 다 가사뿐만 아니라 박자도 당황이 진짜 뭐 밤새도록 잘할 때까지 앵콜시키려고요. 벌로. 네, 그 처음에 그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성공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성공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노래를 하고 더더군다나 제가 하고 싶은 곳에서 제가 선택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뭔 얘기를? 네.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사드 뽑고 평화심자 이거요. 그 제 후배가 일본에 이번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여기 사드 성주에 사드 투쟁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번역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 후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드 뽑고 평화심자를 구호로 이제 외쳤는데 이거를 구호를 1어로 번역하고 나서 설명을 하면서 이 사드 뽑고 평화심자 이것은 한국의 농경 문화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드 뽑고 평화심자 뭐 이렇게 설명까지 이렇게 해주시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일본 사람들도 여기 사드 투쟁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사드 뽑고 평화심자 이거 외치겠습니다. 사드 뽑고 평화심자! 사드 뽑고 평화심자! 네, 고맙습니다. 예, 노래 세 곡 부르신다고 고생 많으신 우리 김병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해야 부를 때는 가사 좀 제대로 좀 적어가 불러주시오. 저번에도 해야 부르실 때 중간에 또 가사를 좀 놓치신 게 있어가지고 아마 저 노래 부르실 때만큼은 계속 좀 박자 그 가사를 놓치신 것 같은데 다음 편부터 시켜야 되겠습니다. 해야. 그리고 방금 저 이재동님께서 뒤에 오셔가지고 여성 비하 발언, 외모 비하 발언 하지 말자 그래 놓고 네가 도안영 선생 보고 네가 키가 좀 이나 이런 얘기했다고 이제 우리 이재동 그 사회자님이 저보고 또 홍군형을 내주고 가셨습니다. 예, 우리 저 도안영 형님 좀 이나다 그랬는 거 제가 사과드리고 예, 다시는 제가 좀 이나다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대에 올라오실 때는 저보고 머리도 큰 기라고 해주시면 쌤쌤이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진짜 말이란 게 이렇게 올라와서 마이크를 쥐고 있는 사람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 마이크를 쥐고 있을 때마다 항상 긴장을 한다는 게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TV 보면 짜다시리 든지도 않았습니다. 예, 뭐 사람들은 머리 크면 등기 많다고 얘기하지만 저한테는 그 예외가 아닐까. 예.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예.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590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점점점 더 시원해지고 있고 구호 외치고 오늘 촛불문화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우리는 평화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예,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월 마지막 날 금요일 촛불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첫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9월 첫 금요일은 조금 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만날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시 여러분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